건설주 전반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설주는 여전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건설 쪽에서는 지금 탑픽으로 어디를 보시나요? 그래서 건설 장비 전반으로 다 같이 올해는 시장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그 건설 쪽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요즘 새로운 그 주도주로 세 개의 섹터를 많이들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 철강인가, 화학인가, 그리고 건설이 하나 들어가더라고요. 네. 건설주 요새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GS건설, 현대건설 뭐 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건설이 좋은 이유가 네. 오세훈 시장 그 어떤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게 맞기는 해요. 왜냐하면 건설하면 크게는 플랜트랑 주택이고 과거에는 플랜트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과거에 벌어들인 이익에서 대부분이 플랜트 쪽이었고 국내 주택은 비중이 매출 총이익률 기준으로 한 2010년에는 한 10%대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익에서 거의 70%가 국내 주택이에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야권이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하면서 이 주택 시장에 대한 공급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봤고, 안 그래도 불이 붙어서 역대 최고 이익을 내고 있는데 더 갈 거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인 거죠. 그러면 지금 건설주 우리가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고민이죠. 너무 고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고 많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또 월봉으로 보면은 한참 멀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맞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도 조금 더 갈 거라고 보는 쪽인데요. 일단 주택 관련해서는 내년이 대선이랑 대선 관련해서 야권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 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 공급 확대 방향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분위기일 테고, 정부에서 주도하던 공공 주택 관련한 부분들이 계속 가긴 하겠지만 민간 주택도 계속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라서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대가 건설사들의 수혜가 될 테고요. 주로 분석을 하는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상승의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진 않아요. 근데 안 좋다는 의미가 예전보다는 리스크는 줄었고 물량이 안 많은데 이 부분들도 조선에서 해양 플랜트처럼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국내 주택 사업도 하면서 해외 플랜트 사업도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해외 플랜트만 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국내 주택 사업을 껴야지만 이게 좀 괜찮은 거지. 국내 주택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아직은 뭐 별 볼 일 없는 건가요? 그 예전보다는 조선도 그렇고 그 건설도 그렇고 플랜트에 관해서 리스크가 많이 줄었어요. 그때 뭐 2010년부터 14년까지 랠리가 왔을 때는 정말 그 수익성에 대한 계산이 어려웠거든요. 그 시작하던 프로젝트, 처음 해보는 프로젝트가 많았고, 지금은 삼성 엔지니어링도 작년에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도 확인을 했는데 이 공정에 대한 안정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예전과 같은 리스크가 뭐 GS건설이나 대우건설 같은 데들은 예전 프로젝트 이후는 거의 손실이 잘 안 나고 있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안전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해외 플랜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동 지방도 뭐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지방도 이제 재정 정책을 좀 풀어서 그 경기를 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수혜를 받을 주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현대건설이니까. 또 한편으로는 유가 기준이 아직은 재정을 쓸 만한 어떤 재정 유가는 아직 돼 있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중간선인 것 같아요. 일단 작년에 투자를 많이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람코도 사우디의 대표적인 정유회사, 국영회사 아람코 같은 경우도 올해 지출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국내 플랜트 회사들의 수혜가 될 수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요. 화학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계속 투자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어요. 하긴 그 화학 쪽은 지금 되게 괜찮죠? 그렇죠. 정유는 좀 별로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화학 쪽이, 그러니까 화학 쪽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정유 쪽도 같이 좋은 건가요? 화학 쪽이 좋아요. 정유는 그 주로 유류 사용하는 곳들이 운송 쪽이 많은데 운송 육상 자동차나 뭐 항공유들이 안 좋으니까 정유 전반으로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화학이 좋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캐펙스는 조금씩 돌아오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요즘 그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 그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52주 신고가 찍고. 네, 맞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독보적이긴 해요. 그 예전에 플랜트를 잘하는 주로 화공 플랜트라고 얘기하는데 화공 플랜트를 잘하는 회사들이 삼성 엔지니어링 포함해서 뭐 대림산업, 지금 바뀐 DLENC, 그리고 현대건설 뭐 이 정도를 얘기했었는데 GS건설도 뭐 그렇고요. GS칼텍스 물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회사들을 생각해 봤을 때 삼성 엔지니어링은 순수하게 그 화공 플랜트 회사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계속 높여온 건 맞아요. 그래서 잘하는 영역들이 구축이 돼 있고요. 최근에는 또 뭐 이슈가 되는 게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제 상장 얘기가 되면서 그렇죠.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거라 보는데 상대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면 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잘 이해가 안 가요. 현대 엔지니어링이 뭐 8조, 10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상대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 더 싸니까 그 비교를 해봤을 때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죠. 뭐 현대 엔지니어링이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더 미래 전략들을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좀 더 낮은 가격에 상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따라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언급되는 가정하에서는 건설주 전반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역시 어떻게 보세요? 이쪽은 건설이랑은 조금 달라요. 플랜트니까. 네네, 플랜트라서 해외 플랜트 회사 기준으로 뭐 PBR 한 1.5배, 뭐 지금 한 1.23배, 뭐 이렇게 받는 구조입니다. 아직은 그러면 여기도 약간 더 올라갈 룸은 있다. 네. 네. 그러면 건설 쪽에서는 지금 탑픽으로 어디를 보시나요? 저는 현대건설을 꼽고 있고요. 네, 그다음 차선호주로는 대우건설, GS건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전에 그 얘기하셨던 그 기계주, 네. 기계주와 관련해서도 한번 잠깐 들어가 보면 지금 그 바이든의 그 재정부양책 네. 2.2조 달러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인프라 사업 펼쳐지는 가운데서 두산 바켓이 상당히 수혜를 좀 입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었는데 한번 다시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죠. 네, 수혜가 맞아요. 그 수혜가 뭐 대형 건설 장비의 수혜가 더 크냐, 이런 소형 건설 장비는 수혜가 상대적으로 작냐, 이런 거는 부차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수혜는 다 있어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문제고, 그리고 그 수혜에 대해서 얼마나 반영했냐고 했을 때 기대가 원래는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4년 전에 트럼프가 집권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혜를 기대했다가 실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그렇고 원래 시장도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게 점점 가시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두산 바켓 외에 우리 이게 이제 미국에서 펼쳐지는 인프라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뭐 두산 바켓이야 미국에 있는 회사니까 직접적인 수혜가 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우리 국내 기업들 가운데서 수혜를 입을 기업들이 있을까요? 두산 인프라코나 현대건설기계도 뭐 포지션이 아주 큰 건 아니지만 미국 포지션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정말 좋다고 하면 미국 업체들 뭐 캐터필러나 고마치 히다치 캐터필러나 텔렉스 그리고 일본 회사 고마치 히다치 구보다 이런 회사들이 미국의 포지션을 늘리려고 몰려간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 점유율 상승 가능성도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데들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건 다 이 관련 업체들은 긍정적이에요. 그렇군요. 지금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국내에도 이제 재정 어떤 부양책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도 좀 있던데 국내에서 이 바이든의 2.2조 인프라 사업의 영향을 받아서 국내에서도 뭔가 일어날 그런 새로운 일들 같은 건 없나요? 지금 보면 일단 중국이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인프라 관련 투자를 해서 중국의 굴삭기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3월, 통상 중국은 3월 굴삭기 데이터가 연간에서 피크를 찍는데요.
작년 3월이 46,000대 정도 시장을 형성을 했고요. 이게 역대 최고치였어요. 근데 올해 시장이 73,000대를 팔았어요. 뭐 5만 대도 넘은 적이 없었는데 이 지금까지 계속 그 투자가 랠리가 되면서 굴삭기 판매량이 굉장히 증가를 했고 작년 상황들을 보면 중국 외에 다른 신흥국이나 선진국들은 시장이 다 안 좋았어요. 코로나 상황을 그대로 역풍을 맞았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리바운드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건설 장비 전반으로 다 같이 올해는 시장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지난번 그 바이든 인프라 사업 그 펼쳐지기 그 전후를 기해서 많이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상승이 됐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하고 나서는 다시 빠지던데 네.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인가요? 중국 때문에 조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고요. 지금 원자재가가 되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뭐 벌크성 운임지수 BDI 같은 경우에는 2010년 내 지금 최대치거든요. 거의 2,700포인트 정도까지 왔는데 지금 전반적인 원자재 상승 분위기에서는 건설 장비들이 광산 채굴 수요라든지 인프라 신흥국들이 재정이 개선되면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뭐 현대건설기에 대한 주가도 최근에 많이 회복을 하고 올라오고 있고요. 네. 네. 지금 뭐 우리 두산 박힌 얘기하다 보니까 두산그룹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일단 재무적 부담, 그 안정성 이게 좀 취약하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그 소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네. 또 두산 관련주들이 상승했었죠. 네. 근데 이번에 그 뭐 유럽에서 그 한 뉴스에서 그 원전을 친환경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지금 붙은 느낌이 들면서 이것 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있던데 이쪽도 혹시 커버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 보게 되면 핵심은 친환경으로 갈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 비용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 커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원전이 되게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탄소는 배출을 안 하면서도 낮은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원전을 이용해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뭐 선진국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소형 원전에 대한 지지를 얘기하는 것 같고 말씀하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원전이 친환경이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국내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분위기는 원전을 계속 안 하겠다는 얘기지만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논의가 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국내는 소형 원전에 대한 그 위원회가 계속 열리고 있어요. 이거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소형 원전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원전하고 어떤 사이즈로 차이가 나나요? 지금 한국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설비 용량이 1.4기가와트 정도 돼요. 근데 소형 원전은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뉴스케일이라는 업체가 구성을 하고 있는 거는 60메가와트짜리 12개를 연결해서 720메가와트 정도를 만드는 건데 개별 단위는 60메가와트 정도인 거죠. 이게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을 육상에 옮겨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그 두려워하는 거는 이제 누출 사고라든가 혹시나 뭐 천재지변 뭐 이런 것들인데 뭐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사이즈하고 상관없이 그 방사능이 누출되거나 이런 거는 사이즈가 크면 핸들링이 어려워요. 문제가 생겼을 때 후쿠시마 원전 사태 같은 경우도 이게 제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소형 같은 경우에는 더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도 쉽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적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것도 용이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원전이 친환경이다라는 거에 동의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국내에서도 우리 되게 논쟁이 많잖아요. 원전을 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도. 네. 그리고 이게 공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는 그 유럽이라든가 뭐 미국에서 결정짓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친환경이다 아니다. 뭐 이거는 시각이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태양광이나 풍력도 얼마든지 친환경 논쟁이 있거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발전을 하는 단계에서의 이슈는 많이 없지만
제조하는 공정상의 화학 물질들에 대한 오염 문제 이런 비용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요. 풍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타 부대 비용들 그 뭐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태계 파괴나 이런 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는지 시각 차이고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대부분의 그 친환경이나 이런 설비들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입김이 센 거고 각각의 보는 시각들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원전 테마로 이제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이제 상승을 했잖아요. 네.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지금 들어가도 괜찮나요? 아, 그거는 그 사실 두산중공업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그 트래킹을 못 하고 있어요. 포기한? 회사는 보고 있긴 하지만 회사도 일단은 재무 개선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의사소통하기가 힘들었고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다시 재개가 되는 분위기이긴 해요.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긴 하는데 밸류에이션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 원전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유틸리티에서 많이 보실 텐데 지금 그 원전을 안 하면서 피해를 봤던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좀 반발 매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성 테마로 봐야 되는 거죠. 그 펀더멘털 자체가 이렇게 튼튼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고. 네, 그 원전을 계속 안 하겠다고 하면 단기 테마가 될 거고요. 이게 선진국들에서 원전을 다시 해야 된다, 잘한다, 해야 된다, 뭐 친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내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상승률이 더 생기겠죠. 그렇군요. 하여튼 이거는 우리 국내에서의 어떤 변수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 아니고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의 하긴 그때 제가 얼핏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거기에서 예산을 친환경 예산을 얼만큼 이 원전 쪽에다 배정하느냐 그걸로 친환경으로 판정하냐 아니냐 뭐 이렇게 본다 뭐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뉴스케일이라는 미국 업체랑 협력하면서 이 원전에 대한 그 소형 원전에 대한 그 드라이브를 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 에너지 정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신재생을 계속 하려고 하면 연료비를 전기료를 올리면서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전기료가 동결한 상황에서 신재생 투자에 대한 부담들이 계속 생기니까 여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 나갈지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우리가 원전 이번에 기후 정상 회의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오염 탄소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뭔가 좀 강하게 의견들이 모아진 것 같아서 다시 ESG 경영 이 탄소 제로 이러한 것들이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다시 이게 부각될 가능성은 없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쪽은 이제 계속 갈 이슈고요. 모든 면에서 전기차, 배터리, 수소, 풍력, 태양광 모든 면에서 이쪽은 방향은 맞아요. 그 과정에서 진행되는 합의나 속도의 문제인 거지. 생각보다 근데 주식시장은 빨리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나 전기차는 벌써 침투율에 비하면은 많은 관심을 받고 주가 많이 올랐고 풍력이나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원전 같은 경우도 논의들이 친환경 ESG랑 연계가 돼서 긍정적인 결론을 얻는다고 하면 다시 드라이버가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점점 좀 골치가 아파지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정치적 이슈가 끼어 있으면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맞아요. 예. 그렇다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언급하신 우리 건설주, 조선주, 또 무슨 얘기했죠? 기계주, 네. 예, 그다음에 바이든 관련된 인프라 사업에 관련 수혜주들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가장 탑픽으로 여기가 그래도 가장 좀 지금 시점에서 상승폭이 좀 클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건 어느 쪽이에요? 건설주는 여전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조선주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지금은 원자재 인플레, 자산 인플레 이런 것들이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이 산업재 종목들을 쭉 보는 게
지금의 흐름에 맞춰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건설주 탑픽으로는 현대건설. 현대건설. 근데 참 대형주 말고 중형주에서는 뭐 탑픽으로 뽑으시는 거 없어요? 중소형주는 그 커버를 많이 못 하고 있어서 중소형주는 뭐 보긴 하지만 코멘트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다음 기계주로는 기계주는 네, 바켓 좋게 보고요. 그리고 뭐 방위산업주는 얘기를 안 했는데 방위산업주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D 넥선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화에서 이제 우주항공을 좀 전략적으로 키우려고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과연 돈이 되겠냐. 그러니까 그룹 전체에서 이거는 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러니까 좀 낭비 아니냐. 돈 과연 벌겠냐. 이런 회의감을 갖는 분들이 있던데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기차도 그랬어요. 전기차 테슬라 처음에 얘가 돈을 벌 수 있냐?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게 사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시장이 열리는 거를 다들 봤는데요. 이 위성이나 아니면 UAM이라고 해서 도심에서 타고 다니는 자가용 비행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계지만 시장이 열릴 거예요. 그 언제가 될지 그때까지 돈을 붓게 되겠지만 그런데 그런 시장을 보고 주가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자원이 투자가 되는 게 미래를 앞당기는 거라 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삼성전자라든가 그 이런 대형 수출주들이 현대차 같은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이 경기 민감주들만 계속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상승하니까 이게 뭐 예전에 주도주하고 이게 다 키 맞추기가 얼추 끝나서 더 투자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너무 성급한 추격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대신증권의 이동훈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